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전부 뱃머리를 아프리카로 돌리던 그 순간 왜 한국 유조선만 항로를 단 1도도 안 틀었을까요? 머스크, 하팡로이드, 에버그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그 바다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임이 3배로 뛰고 항해 시간이 2주씩 늘어나는데도 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비싼 화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어요. 근데 파고들수록 이게 도박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수였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피한 그 바다로 한국은 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분석가들조차 못 본 걸 한국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은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증명하는지 먼저 숫자 하나만 보고 가죠.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바다로 오가는 원유의 5분의 1, 많게 보면 4분의 1이 매일 이 좁은 물길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통항량이 한때 70% 가까이 빠졌다가 사실상 0으로 떨어졌어요. 150척이 넘는 배가 길목밖에 멈춰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기름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적에 잠긴 겁니다. 그 정적을 뚫고 들어간 한국 선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무섭다. 그래도 우리가 멈추면 한국이 멈춘다. 가야 하니까 간다. 거창한 명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야 하니까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이거 단순한 기름값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생존 설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에요. 국제뉴스는 한동안 한국을 두고 무모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다. 절박해서 무리수를 둔 거다. 근데 그 무모함 뒤에 뭐가 있었는지 단계별로 짚은 보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결과만 보도하지 그 결정의 구조를 들여다본 분석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같이 뜯어볼 겁니다. 표면에서 벌어진 봉쇄와 충격, 그 아래 한국은 왜 안 돌아갔나 하는 동기, 그리고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40년짜리 설계까지 한 겹씩 내려갈수록 처음 해본 그 유조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위기를 오래 들여다본 한 서방 에너지 분석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수십 가지 해상봉쇄 시나리오를 직접 설계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조차 처음엔 딱 잘라 말했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버티다가 무너질 거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대요. 근데 며칠 뒤 그 사람은 자기 계산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2년 경력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고 해요. 대체 뭘 본 걸까요? 우리도 그 사람이 본 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리하죠. 2016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히기 시작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경고를 보냈고 실제로 배를 납포하고 공격했습니다. 바다에 기뢰까지 깔았어요. 4월 중순부터는 미국이 이란 항만을 봉쇄하면서 양쪽이 서로를 막는 이중 봉쇄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루 80척 넘게 오가던 길목에서 통항량이 70% 가까이 빠졌고 곧이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대형 유조선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로 돌아섰고 해상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기더니 $110, $117까지 치솟았어요. 천연가스 가격도 뛰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세력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홍해마저 또 하나의 전선이 됐어요.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지느냐? 유럽은 노르웨이산 가스와 북해 유전이 일부 받쳐줍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셰일을 뽑아내고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이 내려옵니다. 해협이 막혀도 시베리아 쪽 루트가 살아있어요. 다들 타격은 받지만 완충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쓰는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오는 나라.
게다가 그 길이 막히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를 수출하는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구조만 떼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공장, 그 모든 산업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기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이 오는 길이 지금 막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한 군데가 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기름이 출발을 못합니다. 홍해가 봉쇄되면 도착을 못해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동시에 눌린 구조. 한국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기 동안 한국행 원유를 실은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안쪽에 발이 묶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중 국적선만 4척이었고 거기 실린 원유가 400만 배럴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닷새 동안 태웠을 기름이 배 몇 척에 묶인 채 바다 한복판에 둥둥 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로만 보던 위기가 이쯤 되면 손에 잡히죠. 충격은 곧장 생활로 번졌어요. 유가가 오르니 물가가 흔들렸고 주유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유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인천 제주 노선에서 항공편 결항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성장률 전망은 깎이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공장 돌리는 기름이 끊긴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반도체 라인이 서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는 그 번듯한 옷 밑에 기름 한 방울 안 들어오면 멈춰버리는 몸이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옷이 멋지다고 말해주는데 정작 그 밑은 위태로웠던 거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두고 내린 결론은 잔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가장 먼저 무너진다. 구조적으로 답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한국엔 비축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이 쌓아둔 석유 비축 물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이 90일치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양을 확보해뒀어요. 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이 숫자를 공개했고 언론은 이걸 희망의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시민들도 잠시 안도했어요.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문제는 버티는 것과 살아남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예요. 문제를 푸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해협이 안 열리면, 그 시간 동안 대안을 못 찾으면 결국 똑같은 절벽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엔 비축유마저 바닥난 채로요. 비축유는 정확히 말하면 똑딱똑딱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시간도 벌어놨고 비축유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굳이 보험사마저 손을 뗀 그 위험한 바다로 유조선을 직접 밀어 넣었을까요? 버틸 수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다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폭이 30km밖에 안 되는 병목입니다. 드론은 레이더망 아래로 낮게 깔려 들어오고 미사일은 경고도 없이 떨어져요. 이 좁은 물목에선 배가 속도를 높이든 방향을 틀든 피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국적을 안 가렸어요. 그 바다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표적이 되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발을 뺀 게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빈칸을 채우려고 한국 유조선들의 항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게 하나 잡혔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항로가 아니었어요. 경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모한 결정은 보통 경로가 허술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데이터를 펼치는 순간 길이 보였습니다. 사우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200km짜리 송유관이 있어요. 이름은 페트로라인 동서 송유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뽑은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안 거치고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 쪽으로 바로 빠지는 뒷길이에요. 종착점은 홍해 연안의 얀부항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막힌 게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이 송유관이 평소엔 절반 정도만 쓰였는데 위기가 터지자 하루 700만 배럴 최대 용량까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얀부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평소보다 330% 넘게 폭증했어요. 3배가 넘는 기름이 이 항구 하나로 몰린 겁니다. 대형 유조선들이 거기 집결해서 원유를 싣고 있었고 그 행선지 중 상당량이 한국이었습니다. 길이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호르무즈 동쪽, 봉쇄구역 바깥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여기서도 보조 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쪽을 통해서도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었어요. 자, 그림이 보이시죠? 한국이 유조선을 보낸 건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선 사막을 가로지른 송유관으로 기름을 받고 다른 쪽에선 봉쇄 바깥 항구로 물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직접 수송로도 열어둔 거예요. 한 루트가 막히면 다른 루트가 버티는 구조. 리스크를 여러 갈래로 쪼개놓은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송유관이 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막을 건너온 기름이 죄다 얀부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그 왕구가 한 번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길은 뚫렸는데 출구가 좁은 셈이에요. 그래서 우회 송유관만으로는 한국이 필요한 물량을 다 못 채웁니다. 결국 누군가는 직접 바다로 나가서 실어 와야 했어요. 한국이 유조선을 띄운 건 그래서 무모함이 아니라 그 빈칸을 메우는 마지막 한 수였던 겁니다. 여기서 좀 웃긴 게 뭐냐면요. 한국이 위기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기를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송유관 1981년에 깔렸어요. 무려 40년도 더 전에요. 한국은 그냥 40년 전에 누군가 만들어둔 문을 열기만 한 겁니다. 세계가 배짱이처럼 여름을 흘려보낼 때 누군가는 진작부터 겨울을 준비한 개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길이 두 갈래나 된다는 걸 한국은 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한국을 표면이 아니라 뿌리부터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 준비된 구조인지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1973년 오일 쇼크를 정통으로 맞은 나라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약했고 외화도 없었고 기름을 대체할 수단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 이후 한국이 내린 선택들을 보면 압니다. 다시는 그 꼴을 안 당하겠다는 듯이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비축유 시스템이 그 결과예요. 권고치의 2배가 넘는 그 물량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방울씩 채워온 거예요. 지하에 저장 시설을 짓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쟁여놓고 아무도 주목 안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겁니다. 하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을 꾸준히 늘렸고 서아프리카 쪽 루트도 넓혀놨어요.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을 뿐 데이터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서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안을 만들어둔 거예요. 정유사들이 위기 직후 즉시 비상 가동에 들어간 것도 그 시나리오가 미리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력도 짚고 가야 합니다.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전기예요. 공장 서고 난방 끊기고 도시가 어두워지는 그림이죠. 그런데 한국은 전력 생산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도는 발전소가 이미 전력망의 핵심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원유가 흔들려도 전기는 안 멈추는 구조. 여러분 혹시 보면서 설마 한국이 그냥 운으로 버텼겠어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 정확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비축유, 우회 송유관, 정유사, 비상가동, 원자력 이게 따로따로 있는 대응책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동시에 작동하도록 짜인 하나의 거대한 구조였던 겁니다. 세계는 한국을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가장 깊이 대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송유관도 있고 비축유도 있는데 한국은 왜 굳이 그 위험한 바다로 배를 직접 보냈을까요? 그 항로가 왜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을까요? 한국 유조선의 항로를 다시 불러와서
그 주변을 천천히 확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군함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어요. 청해부대.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한국 해군 부대입니다. 공식 임무는 해적 퇴치와 해상 안전 확보예요. 사실 이 부대의 존재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안보를 따질 때 이 부대를 진지하게 계산해 넣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해적 잡는 부대랑 기름 실어 나르는 일은 다른 칸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에너지 안보 분석표, 어디에도 해군이라는 칸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모두가 통째로 빠뜨린 칸이었어요. 이 부대가 뭘 할 수 있는지 기록 하나만 보면 됩니다.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된 한국 화물선 3호주 원리호,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고 그중 8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협상을 권했어요. 그런데 청해부대는 협상이 아니라 작전을 택했습니다. 결과는요,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두고두고 분석한 작전입니다. 해상에서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은 이 분야에선 가장 어려운 축으로 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그날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복하는 척 하던 해적들이 갑자기 총을 쐈고 우리 대원 몇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인질 전원을 살려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작전이 보여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머나먼 바다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배를 직접 지켜낼 능력이 있다는 것. 그때는 인질을 구하러 갔고 이번엔 기름길을 지키러 간 거예요. 그 부대가 지금 홍해 입구에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지나는 바로 그 길목을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한국이 왜 그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보험사도 손을 뗀 그 항로를 왜 한국 선박은 계속 밀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여는 나라였습니다. 잠깐 이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세계가 한국 이번엔 끝났다고 판을 다 깔아놨는데 그 판이 깨진 겁니다. 적벽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숫자가 모자라서였습니까? 아니죠. 준비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본 건 무모하게 돌진하는 유조선 한 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건 앞에서 길을 여는 군함과 40년 전에 깔린 송유관과 50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예요. 같은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위기에서 작은 나라는 강대국 해군이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남이 열어주는 길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군함을 그 길목에 직접 세워놨어요. 동맹에 기대는 것과 스스로 설 수 있는 것. 이 둘은 위기 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1973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일 쇼크로 나라가 휘청일 때 한국은 위기의 진원지인 중동으로 오히려 다가갔습니다. 석유 살 돈이 없으면 석유 파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자, 그 발상이었어요. 그리고 정주영이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을 이끌던 정주영은 사우디건설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건설 경험도 사막 환경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그때 국제사회의 시선은 지금 홍해 유조선을 보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무모하다.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수십만 명의 한국 노동자가 그 뜨거운 사막으로 건너갔습니다.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도시를 세웠어요. 그들이 벌어온 외화가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됐고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그 성장의 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곳곳에 한국 기업이 흘린 땀이 수십 년 신뢰로 남았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한국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려던 그 사막에 한국이 먼저 갔으니까요. 사막에서 시작된 선택이 바다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이 버틴 건 운이 아닙니다. 비축유도, 우회루트도, 청해부대도, 중동과의 신뢰도 전부 위기가 오기 한참 전부터 다음 위기를 생각하며 쌓아온 것들입니다.
세계는 길이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에도 지금도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를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길을 만드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고 끝내긴 이릅니다. 이번엔 그 길이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해협도 다시 열리는 분위기지만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기 때도 그 길이 거기 그대로 있을까요? 호르무즈가 마지막 병목일까요? 아니면 다음은 더 가까운 바다일까요? 기름에 이 정도로 묶여있는 구조 자체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